인터넷 개인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여성 팬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해서 숨지게 한 20대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는데요. 자세한 사건 내용 박주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방송 진행자와 팬의 관계로 처음에 친분을 형성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일터로 불러서 그 이후부터 범죄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피의자인 20대 남성은요, 인터넷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이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즉 인터넷 방송 진행자와 팬 사이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20대 남성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고도 없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자면서 불렀습니다. 그렇게 피해자가 아무도 없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지역에 가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성매매를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부를 했을 때는 이제 폭행을 행사를 했는데요. 그렇게 3개월 넘는 기간 동안 폭행이 계속 지속이 되다. 그러다 이제 피해자가 사망을 하니까 마치 본인은 이제 이 폭행이나 사망에 대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네. 경찰에 동료 직원이 쓰러졌다 이렇게 신고를 했지만 뭔가 용의자를 좀 의심스럽게 본 이 경찰에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네, 당초에는 이제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이 됐었는데 경찰은 이 남성에게 살인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바뀐 이유는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 폭행치사라는 거는 일단 폭행 중에 예견하지 못한 사건으로 이제 사망을 했을 때 이제 폭행치사죄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 피해자를 폭행한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간이 굉장히 상당히 장기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8월부터 사망할 때까지 계속 폭행이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그리고 폭행을 했던 수단을 보면 이 가방에 3단봉을 숨겨서 다닐 정도로 이 폭행했던 그 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잔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봤을 때는 이 폭행이 이루어진 시간이 굉장히 장기간에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폭행을 하다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네. 그럼에도 이제 폭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폭행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해서 죄명을 변경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살인죄가 성립이 되려면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사망 가능성을 인지를 했는지의 여부일 것 같은데 이번 사건 살인죄로 처벌이 가능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조금 더 이제 좀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폭행 자체가 장기간 이루어졌다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이제 사망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폭행이 누적이 되었을 때는 충분히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견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사인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인 자체가 막 예견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발작이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사실 예견할 수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런데 이 사인 자체가 폭행이 누적이 되면서 충분히 이 폭행 때문에 사망할 수 있었다라는 걸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미필적 고의도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살인죄 수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살인죄가 적용이 된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살인죄 있어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형하고 무기징역까지도 적용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이 피의자의 뭐 여죄라든지 아니면 전과 부분도 사실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범죄가 살인죄뿐만 아니라 네. 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성매매 강요죄 플러스 거기에다가 이제 살인죄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한번 짚어볼 텐데요. 한 모텔에서 성매매 후에 돈을 갈취하고 폭행한 남성에게 시정이 선고가 됐습니다. 우선 어떤 사건이죠? 네, 이 사건은 조금 황당한 좀 사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30대 남성은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성매매 여성을 이제 알게 되었고 본인이 있는 모텔로 불러서 이제 12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성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성매매 여성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본인이 지급했던 이 성매매 비용, 그러니까 120만 원을 다시 가져갈 생각으로 이 여성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려다가 이 여성에게 적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성이 이제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고 저항을 하니까 그때 이제 여성을 때리면서
가방에 있던 128만 원을 가져간 사건인데요. 네. 법원은 강도상해죄를 적용을 해서 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요. 채팅 앱을 통해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2명에게 술을 먹여서 성관계를 한 혐의로 20대 남성 3명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이제 무죄 선고가 나왔는지도 궁금한데 어떤 내용이죠? 네, 일단 이 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2018년에 20대 남성 3명은 이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서 여중생 2명을 알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들을 경기도에 있는 한 모텔로 데려가서 모텔방에서 술 마시기 게임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기 게임이라는 게 게임을 해서 졌을 때 이제 술을 마시게 하는 건데요. 네. 그렇게 이제 여중생들에게 이제 술을 계속 마시게 하니까 이제 인사불성이 됐던 이 여중생들을 강제로 이제 성폭행했다라는 혐의로 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중간간죄로 이제 기소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도 이들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가 되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심에서도 역시 무죄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준강간, 특수 준강간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 구체적으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준강간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범죄 중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면 일반 강간죄가 성립이 되고요.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뭔가 그 피해자가 자고 있거나 아니면 네. 술에 취한 것처럼 불명할 때는 이제 그럴 때는 중강간이 적용이 되는데 일단 이들에게 중강간이 적용된 걸 보면 일단 현장에서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즉 중강간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정말 한거불능 상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상태가 있었는지 이걸 이용해서 이 성폭행을 한 것인지 이 부분이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재판부가 봤을 때는 피해 여중생들이 술에 취하긴 했지만 네. 이 거동이 충분히 가능했고 의사 표명도 가능했기 때문에 한거불능 상태가 의사 표명이 불가능한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판에서 이 피해 여중생들이 한 진술이 예. 이 수사 단계에서 말했던 진술과는 조금 번복이 되어서 그래서 이 피해 여중생들의 진술을 완전하게 믿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던 겁니다. 네, 1심에서도 의심스럽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했고 한거불능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어쨌든 이게 미성년자 관련된 사건이잖아요. 재판부의 결과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번 부분 이런 중간간죄 같은 경우는 사실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폭행 협박이 수반이 되었다라고 하면 강간죄 입증이 굉장히 쉬운데 중간간이라는 거는 피해자가 제대로 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서 이제 성폭행이 이루어졌을 때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 부분이 사실 입증이 굉장히 핵심입니다. 네. 그런데 이미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이거를 밝히는 거기 때문에 사후에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당시 상황에 피해자들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어떠한 사태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상황에 대해서만 근거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피해자들의 진술이 엇갈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재판부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 증거 자체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본 것이죠. 네. 다음 사건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무려 1조 6천억 원대 피해를 남긴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를 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사건 말씀해 주시죠. 네, 벌써 말씀하신 것처럼 도주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이제 경기도 하남에 있는 팔당대교 근처에서 전자발찌 신호가 끊어진 이후에 이 김봉현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더 이상 어디에 이게 숨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데 경찰과 검찰에서는 이제 수사를 위해서 이 도피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구속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 조카까지도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디로 도망을 쳤는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 전 회장의 도주로 지난 6일에 예정되어 있던 재판도 못 열렸고요. 재판 날짜가 지금 보니까 21일로 미뤄졌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찾지 못한다면 무기한 연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어쩔 수 없는데 형사재판이란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사재판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대리인이 있다라고 하면 재판이 이루어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은 이 피고인이 이 재정하고 있는 걸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출석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재판이 열릴 수가 없고요. 이 추정이라고 해서 추후 지정이라고 해서 재판기를 계속 나중으로 미루면서 재판기일이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김 전 회장 잡기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검찰 쪽에서는 이제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왔던 조카 김모 씨도 구속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도주 조력자 지인 2명에 대해서 검거를 했었고 그때 이 조카는 친족상 도례로 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었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구속이 된 거죠? 네, 그 범인 도피죄라고 하면 이제 범인을 도주하는 걸 도왔을 때 적용되는 범죄인데 네. 이 범인 도피죄라는 것도 예외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친족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범인의 도피를 돕는 게 이거는 인지상정이다라고 해서 처벌을 하지 않는데 네. 그래서 이제 김봉현의 도피를 도왔던 김봉현의 애인과 그리고 김봉현 친누나의 애인에 대해서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일찍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카 같은 경우는 친족 관계에 있다라는 이유로 이 범인 도피죄에 있어서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구속을 면했는데 이번에 이제 구속이 됐던 이유는 이 범인 도피죄로는 처벌할 수가 없지만 네. 이 김봉현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하는 데 있어서 전자발찌를 끊는 데 도움을 줬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구속이 된 겁니다. 네. 범인 도피죄는 이제 처벌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본다면 전자발찌 훼손죄와 좀 비교를 했을 때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그 전자발찌 훼손에 대해서 도왔다라는 거는 죄명으로 말하면 공용 물건 손상입니다. 그러니까 즉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훼손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인데 전자발찌라는 것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훼손했기 때문에 처벌을 하는 건데 문제는 범인 도피죄 같은 경우는 이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네. 그런데 공용 물건 손상죄는 훨씬 더 법정형이 높은데요. 이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범죄라서 이 김봉현 씨의 조카의 경우에는 오히려 낮은 범죄, 법정형이 낮은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가 없지만 오히려 높은 범죄, 법정형이 높은 범죄가 좀 인정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조카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김봉현을 찾는 데도 좀 수사력에 탄력이 붙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탄력이 붙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이게 범인들 중에 도주하는 사람들 보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도망을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들 같은 경우는 계속 도망을 다닐 때 그 단계별로 조력자를 배치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도주를 할 때는 뭐 친누나라든지 조카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행선지에서는 또 다른 사람의 조력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카가 구속이 되었다라고 해서 최종 목적지 아니면 현재 김봉현이 있는 이 위치까지는 아마 조카가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목적지 행선지까지는 아마 파악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테지만 네. 만약에 거기서 또다시 또 도주를 했다라고 하면 이 수사에 좀 더 어려움이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김봉현 조카가 오락가락한 진술로 인해서 수사에도 좀 혼선을 빚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지금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게 밀항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밀항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지금 기각되긴 했지만 이 검찰에서 이 김봉현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을 때 그 사유가 내부 제보로 통해서 알게 된 거에 대해서 김봉현이 지금 재판 진행 중에 밀항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밀항을 충분히 준비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김봉현 씨 같은 경우는 2019년에도 해외로 도피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때도 5개월간 도피를 하면서 캄보디아로 도주를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는 아마 국내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이 김 전 회장을 만약에 붙잡게 되더라도 도주죄는 처벌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네. 도망을 갔는데 범인이 도망을 갔는데 도주죄로 처벌하지 못하느냐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이 김봉현 씨가 보석 중에 이제 도망갔기 때문인데요. 네. 이 도주죄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체포나 구금 상태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체포를 돼서 구치소에 있거나 아니면 형이 확정이 되어서 교도소에서 구금하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 도망을 갔을 때 도주죄가 적용이 되고 이미 김봉현 씨 같은 경우는 이 도주 당시에 보석 상태이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도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보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되지만 도주죄로는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해외에 이미 도주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경찰 쪽에서 어떻게 수사력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미 여권 같은 거를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권 무효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네. 이제 국제 공조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지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수사를 통해서 아마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나라로 송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